와인 한 잔 마시는 게 네. 혈액순환에 참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술도 프랑스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심장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보드카와 와인의 차이일까? 근데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은 병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선천적인 판막 질환을 나이가 한 80 되셔서 처음 진단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증상이라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죠. 그 의사들도 그 두 말을 혼동을 합니다. 동맥경화 아니면 죽상경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른 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상동맥은요, 아주 이상하게도 기름때가 잘 낍니다. 근데 만일에 제 심장이 정말 슈퍼 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가 뭘까요? 네, 심장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의 엔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엔진을 건강하게 잘 쓰다가 갈 수 있을지 오늘은 심장 건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아주 귀한 분을 저희 채널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심장내과 의사입니다. 이름은 문정근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가천의대 심장내과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려운 거로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제가 감사하죠. 네. 네, 인간이요, 태어났다가 사망하는 이유의 한 3분의 1이 심장 질환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뭐 당뇨나 고지혈증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공부하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심장병 또 심장 질환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생소하고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심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어요, 교수님. 사실 심장질환은 좀 어려운 병이죠. 사실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요. 오늘 말씀드린 질환은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심부전이라는 것은 이름도 좀 생소하고 말만 들어도 좀 약간 무섭죠. 근데 심부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심장이 부전, 완전하지 못하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심부전증이라는 것은 단일 질환은 아니고요. 심장이 나빠지는 모든 병들의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심장 기능이 멎으면서, 그러니까 심부전으로 인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인 거죠. 아주 넓게 말씀드리면 심부전이 안 생기고 사람이 죽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심부전으로 생을 마감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장이라는 게 어떤 장기인지 이걸 좀 알아야 네. 어떻게 하면 심부전으로 가지 않을지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네.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내과 의사인데요. 이걸 다른 말로 순환기 내과라고도 합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심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몸에 혈액이 안 가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그 혈액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심부전증이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심부전증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심부전증이 물론 진단명이긴 하지만 이것은 단일 질환이 아니고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진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액순환을 담당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혈액순환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장이 될 정도로 심장의 기능이라든가 형태의 문제가 생기면 심부전증이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심부전증을 굉장히 넓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제 인생의 기록이 한 14초 정도 되거든요. 와. 근데 요즘에 제가 뛰라 그러면은 글쎄 20초 내로 들어올까 그게 좀 의아해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제가 100m를 20초 내에 못 뛰는 것도 사실은 넓게 보면은 심부전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 심장의 심장 박동수는 1분에 한 60번에서 100번 정도거든요. 그리고 심장은 한 번 박출을 했을 때 한 70cc 정도의 피를 이렇게 네. 뿜어내게 됩니다. 네네. 그럼 이제 77에 49,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사람의 그 심장 박동수를 보통 1분에 70번이라고 네. 보면은 한 5리터 정도의 피를 1분에 뿜어낸다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꽤 많은 양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운동 시에는 정상적인 사람도 한 3배, 5배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근데 만일에 제 심장이 정말 슈퍼 심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뭐 심장 박동수가 한 300번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심장 박출량이 예를 들어서 한 500cc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면 저도 100m를 9초 내에 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의사로서 말하는 심부전은 그런 넓은 의미의 심부전이 아니라 심장 기능의 저하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통상적인 근로에까지도 문제가 생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정의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신부전으로 잘 빠질 수가 있나요?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하나하나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주 넓게 말씀드리면 심장의 구조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심장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심장의 맥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모든 분들이 다 아실 필요는 없고 오늘은 심장의 기본적인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심부전증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정상적인 심장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혈관, 혈관, 두 번째가 판막, 판막. 마지막으로 심장에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제 쉽게 신부전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혈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네, 있을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심장에도 혈관이 있다는 걸 아세요? 그렇죠. 아, 물론 아시고 계시겠죠.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네네. 계시죠. 근데 심장에는 심장 자체를 먹여 살리는 혈관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죠. 왜냐하면 심장도 뛰기 때문에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심장에 산소하고 영양 공급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심장동맥이라 그러는데 의사들은 그걸 조금 더 특별하게 관상동맥이라 그래요. 관상동맥. 네, 여기서 관이 왕관 할 때 그 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심장을 이렇게 위에서 관처럼 이렇게 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상동맥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관상동맥이라는 얘기를 들으면 아, 심장에 있는 동맥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심장을 이제 먹여 살리는 동맥. 아, 그렇죠. 네네. 대부분의 사람은 특별한 기형이 없으면 보통 세 가닥의 큰 관상동맥을 가지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내려가는 혈관이 하나,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 하나, 그 다음에 왼쪽으로 돌아가는 혈관 하나, 이 세 가닥의 혈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은요, 네. 아주 이상하게도 기름때가 잘 낍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거를 죽상경화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왜 심장혈관에 그렇게 기름때가 잘 끼느냐? 이것에 대해서 심장내과 의사들도 아직 잘 모릅니다.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심장내과 의사들이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유난히 잘 생기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여자보다는 남자에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경향 그리고 노화, 즉 연세가 드시면 생기는 경향 이런 몇 가지 경향들이 있는데 여하튼 이렇게 심장혈관에 기름때가 끼게 되면은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수도관에 녹이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다 보면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심장으로 피가 덜 가니까 심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장 입장에서 보면은 밥도 안 주고 일만 시키는 거니까 그 죽상경화라는 게 또 많은 분들이 동맥경화라고 많이 네, 얘기들 말고 하시는데 하시죠. 네. 네. 그게 또 어떻게 또 다르고 같은지 네.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의사들도 그 두 말을 혼동을 합니다. 동맥경화 아니면 죽상경화.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른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는 것은 혈관이 딱딱해진다라는 뜻이고요. 죽상경화라는 것은 심장 안에 죽과 같은 기름때가 껴서 좁아졌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특히 심장혈관에 이런 죽상경화증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혈액순환에 지장이 생기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도 대부분의 경우에 혈액은 그 심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무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검사를 해보지 않으면은 병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시는 분들이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검사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관상동맥에 대해서 CT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조금 더 병이 심하다 싶은 분들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 그래서 심장의 혈관에 직접 관을 넣어가지고 여러 방향에서 정밀한 사진을 찍는 이런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증상이 없을 때는 CT를 굳이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이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 좀 네, 많겠네요. 예, 그런 그죠? 경우가 있다가 그렇게 이제 무증상으로 지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에 또 건강검진을 많이 하시니까 실제로 무증상의 단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죠. 네. 네. 다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증상이 있는 죽상경화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혈관이 이렇게 점점 좁아지니까 심장으로 피가 덜 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특히 심장맥이 빨라지는 순간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한다든가 날씨가 요즘처럼 추워졌다든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할 때 심장이 뻐근하게 아파지는 허혈성 흉통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증이 네, 그거를 협심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통증이
어떤 식으로 좀 나타날까요? 협심증의 경우에는? 글쎄, 저도 의사니까 협심증 환자를 굉장히 많이 보기는 하는데요. 음. 전형적으로 협심증을 묘사하는 형용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보통 가슴 부위에 묵직한 흉통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허혈, 즉 피가 부족해질 때 오는 흉통이니까 보통 가슴이 뻐근하게 쥐가 나듯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심장 때문에 생기는 흉통은 어디가 아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요 라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네. 주먹을 쥐고 이 근처가 아픈데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경우는 진짜 협심증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왼쪽 팔이나 턱으로 이렇게 뻗치는 흉통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통증이 뭐 있다가 없다가 자꾸 좀 반복되면은 네. 검사를 꼭 한번 네, 받아보는 좀 게 좋을 것 필요하죠. 같아요. 네. 왜 이제 그런 검사를 받아봐야 되느냐면 이게 기름때가 이렇게 좁아져만 있다가 간혹가다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기름때가 터지면 이게 끈적끈적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피하고 엉겨붙어서 피찌꺼기, 즉 혈전을 형성을 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 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음. 심근경색이라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 생기는 수가 있거든요. 네. 심장의 가장 큰 문제가 재생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심장은 한번 손상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관상동맥이 100% 막혀서 심장 근육이 이렇게 괴사가 되는데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점점 괴사되는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될 거고요. 보통 심장내과 의사들은 6시간 내에는 병원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아무리 늦어도 12시간 이내에 혈관을 재개통하는 시술 혹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장은 이제 영구적인 손상이 오거나 너무나 좋지 않은 경우에는 돌아가신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가장 큰 문제네요. 예, 위험하죠. 네. 그래서 사전에 좀 관리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병원에 가면은 그때는 보통 어떤 시술들을 좀 받게 될까요? 네. 최근에 심장내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도 좋아지고 이제 치료도 많이 좋아졌는데 근본적으로 혈관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괴사되는 것을 억제를 해주는 게 치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좁아진 혈관을 빨리 뚫어주는 게 중요할 거고 예전에는 이것을 보통 약물 치료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혈전 용해제 같은 걸 이제 썼는데 근데 혈전 용해제를 썼을 때의 문제가 뭐냐면 사실 우리 몸에는 알게 모르게 출혈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출혈이 살짝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위장출혈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위궤양이라든가 심지어는 위암 같은 병이 숨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이 혈전 용해제를 쓰면 심장 혈관에 있는 혈전은 잘 녹는데 엉뚱하게 출혈이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주로 어떤 방법을 쓰느냐면 막힌 혈관을 찾아 들어가서 거기를 철망으로 뚫어주는 그런 치료를 많이 하고 그걸 소위 스텐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흉통이 있어서 응급실에 제때 오시게 되면 이제 심장내과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그런 시술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바로 혈관을 재개통해서 예전보다는 예후가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그런 시술을 하면 계속 평생 갈 수가 있나요? 그 두 가지 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시술을 빨리 해도 병원에 오시는 과정까지 심장이 손상을 입겠죠. 그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장은 재생이 되지 않는 장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 중에 간 같은 것은 재생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손상을 받다 하더라도 재기능을 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심장 혹은 뇌 같은 이러한 장기들은 중요한 장기일수록 재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아무리 빨리 오셔도 일부 심장의 손상 받은 것은 고칠 수가 없을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아까 궁금하셨던 거는 그럼 그런 식으로 혈관을 재개통하는 치료를 했을 때 얼마나 오래 갈 거냐 하는 것인데 네네. 그게 이제 보통 좁아진 혈관을 그냥 풍선으로 넓히는 게 아니라 철망 같은 것을 이렇게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거든요. 아, 네네. 근데 그 철망이 얼마나 막히지 않게 잘 유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를 굉장히 묽게 만드는 치료를 해서 그 스텐트 안에 혈전 같은 게 새로 생기는 걸 막아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철망을 이렇게 넣어 놓으면은 새살이 자꾸 자라나거든요. 그 새살이 자라나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특수한 약물을 코팅하는 스텐트 같은 걸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가 된 지 한 2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에 의사를 할 때, 그러니까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이 스텐트 놓고 나서 한 몇 달 안 가서 막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요즘에는 스텐트들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한 10년 넘게도 별 문제 없이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심근경색이 오면은 어떤 증상들이 오나요? 저도 의사지만 한 번도 저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거 하나가 심장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지금 시청자분들 같은 분들도 심근경색이 평생 처음 생기면 절대 모르지 않고 응급실로 오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심근경색 때문에 오는 흉통은 한 번 겪으면 그게 비록 처음이라도 모를 수가 없는 흉통이 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굉장히 심각하게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다.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종의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느끼는 증상 중에 아주 특이한 거가 공포감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심근경색 중에서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이 흉통을 아주 심각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음. 어떤 표현을 쓰셨던 분이 저는 기억에 남느냐면 땅으로 내가 무덤을 열고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슴이 뻐근하게 아프다라고 얘기하는데 평생 처음 겪어본 흉통이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가 가슴이 조금 아프다 그래서 그게 반드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은 아니지만 만일에 극심한 흉통이 특히 공포감을 유발하는 흉통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119를 통해서 응급실에 한번 가서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흉통 이전에 네. 전조 증상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 보내는 사인들 같은 것들. 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근경색의 평생 처음 증상이 죽음인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인데 보통 심장마비들을 굉장히 많이 두려워하시잖아요. 이제 의사들은 이것을 돌연사 혹은 돌연심장마비라고 하는데 돌연심장마비의 정의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을 돌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연사가 있기 전에 뭔가 전구 증상이 있을 거다.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명확하게 위험인자들이 몇 가지 밝혀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만성 대사성 질환 같은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이상지질혈증, 흡연이라든가 좋지 않은 음주 습관, 비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겠죠. 최근엔 심지어는 미세먼지하고 심근경색이 발생하고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만성 대사성 질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돌연사를 예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수님, 아까 혈관 질환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이제 협심증하고 심근경색 말씀을 주셨는데 네, 한 가지 잠깐 궁금한 게 협심증보다는 심근경색이 더 심한 거잖아요. 막혀버린 네, 거니까. 그렇죠. 중대한 질환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협심증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심근경색으로 가는 수순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관리를 또 잘 해야 하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좁아져 있다가 터져서 막히게 되고 심장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주게 되면 심장의 기능이라든가 구조적인 이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종국에는 심부전증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심부전증 원인 중에 가장 흔한 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이 앓고 나서 심장 근육이 손상을 받은 형태의 심부전증이 굉장히 많고 그럼 이제 평생 동안 심장 수축력이 떨어진 상태로 지내셔야 되니까 심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로 지내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상황이 되면 대략 이게 어떤 삶이 될까요? 어떤 증상들이 좀 있을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심장 기능이 나쁘면 숨이 차는 증상이 가장 심각합니다. 특히 이제 운동 시에 심장 기능이 제대로 받쳐주지 못하니까 운동 시에 숨이 차고 이제 운동 능력이 점점 떨어지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심장이 자꾸 제 기능을 못하게 돼서 심장이 자꾸 이렇게 수축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몸이 붓는 증상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의사들이 부종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종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 다리 쪽이 주로 붓게 되는 말초 부종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부종은 폐에 물이 차는 폐 부종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의 기능이 약해지면은 보통 동시에 다 오게 되기 때문에 숨이 차는 증상과 부종에 있는 증상 이런 것들이 이제 심부전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가장 심각한 형태는 잘 때 누워 있는 자세에서 숨이 찬 증상인데요. 의사들이 이것을 기좌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앉아서밖에 숨을 못 쉰다는 거죠. 이게 왜 발생하느냐면 정상적인 사람도 이렇게 앉아 있거나 서 있게 되면은 중력 때문에 다리 쪽으로 피가 재분배되거든요. 근데 누운 자세에서는 중력의 영향 때문에 그 피가 이제 심장 쪽으로 어느 정도 재분배되는 게 정상적인 생리인데 정상적인 사람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누워서 자게 되는데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그 약간의 혈액량의 증가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래서 잘 때 숨이 차서 한두 시간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이제 피곤해서 다시 눕지만 또 숨이 차니까 깨고 하는 증상이 나오는데 이런 식의 기좌호흡이 있는 심부전증은 굉장히 중한 형태의 심부전증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종이요. 사실
붓는 사람들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주로 이제 얼굴이나 뭐 눈두덩이 네. 이런 쪽으로 부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네. 손발이 뻣뻣하면서 붓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거보다는 주로 하체 쪽으로 부으면서 뭐 아침과 저녁에 뭐 다리 사이즈가 네. 달라지고 네. 또 발목도 많이 붓고. 네. 근데 심장이 약해지면 점점 다리 쪽으로 좀 부종이 더 심해지는 건가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심장을 이렇게 나눠보면은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심장은 정맥순환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비유하자면 하수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왼쪽 심장은 동맥순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수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른쪽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초에 주로 부종이 생기고, 왼쪽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보통 폐에 부종이 생깁니다. 근데 심부전증이라는 게 한쪽 심장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숨이 차고 말초 부종이 있다. 그러면 심부전증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성분들 중에서도 다리가 붓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좀 유달리 좀 그렇다 그러면 아까 얘기하신 그 하수도, 그러니까 오른쪽 심장이 좀 약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순환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고, 사실 심장 때문에 붓는 거면 가장 심각한 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사실 말초 부종의 원인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말초 정맥 기능이 약해져서 정맥 기능 부전 때문에 붓는 경우도 있고, 뭐 정상적인 사람도 뭐 좀 짜게 먹었다거나 그러면은 다리가 붓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형태는 심부전증이기 때문에 부종이 있을 때 감별 진단으로서 심장에 대해서 원인 질환에 대한 평가는 한 번쯤은 받아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혈관, 판막, 그리고 근육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판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심장 안에는 판막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있거든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많이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셨겠죠. 판막. 그 네. 이유가 뭐냐면 심장에서는 피가 반드시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흘러야 되거든요. 원웨이군요. 그렇죠. 안 그러면은 하수도하고 상수도가 섞여버리게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심장에는 피를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게 만드는 이런 여다지문이 있는데 그걸 이제 판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판막은 정상적으로 심장에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심장에 2개가 있고 왼쪽 심장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판막을 삼천판하고 폐동맥 판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음에 왼쪽 심장에 있는 판막을 승모판 그리고 대동맥 판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보통 오른쪽 심장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선천적인 질환이 조금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주로 어르신들을 보는 심장내과 의사들은 네. 주로 왼쪽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이제 보게 되죠. 왼쪽 판막 그럼 노화로 많이 문제가 생기나요? 예, 노화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염증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염증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원인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럼 선천적으로 판막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좀 알겠네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선천적인 판막 질환을 아이가 한 80 되셔서 처음 진단받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증상이 거의 없나 보네요. 무증상으로 지내시거나 아니면은 증상이 있을 것 같은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본인은 증상이라고 못 느끼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셨으니까요. 네. 네, 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생기는지도 알려주실 거죠? 네. 네. 일단 판막은 아까 구조적으로 문하고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문하고 똑같이 이게 처음에는 문 공사를 끝내놓으면은 문이 열리는데도 문제가 없고 닫히는데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도 오래되게 되면 고장이 나잖아요. 찬바람도 들이치고 뭐 열릴 때 삐그덕거리는 소리도 나기도 하고 아기가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로 판막도 그런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아주 크게 나누면 협착증과 역류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협착이라는 것은 열려야 될 때 제대로 열리지 않는 병을 말하는 거고, 역류증이라는 것은 다쳐야 될 때 제대로 다치지 않는 그런 병이 생기는 거죠. 아까 제가 왼쪽에 판막이 2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장내과 의사들이 주로 보는 병 4가지는 대동맥 판막의 협착증과 역류증, 그리고 승모판의 협착증과 역류증, 이 4가지 병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름은 좀 복잡해서 그걸 다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판막들의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네.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부전증이 생기죠. 그래서 심부전증이라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해서 일상생활이나 통상근로에 장애가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협착증이 생기면은 나가야 될 피가 제대로 나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거고, 역류가 생기면은 나가서 들어오면 안 되는 피가 다시 돌아오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심장이 자꾸 붓게 되고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숨이 차거나 부종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왼쪽 판막으로 이제 병원 내원하시는 분들 진료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주로 그렇죠. 어떤 보통 원인들 때문에 많이 오시게 될까요? 네,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노화인데요. 노화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대표적인 판막이 대동맥 판막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연세가 드시면 판막에 석회질이 끼면서 구멍이 좁아지고 열릴 때 제대로 열리지 않는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80세가 넘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변하잖아요.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70을 넘게 사시면 굉장히 연세 드셨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에는 80, 90 이런 분들도 굉장히 건강하게 사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심장이라는 게 나이가 80, 90까지 이렇게 살게 되면 심각한 노화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세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많아지는 병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는 동안에도 계속 뛰고 있는 게 그쵸, 심장이고 진짜 뭐 마지막 순간까지도 또, 뛰고 있는 게 그렇죠. 심장이니까 네. 노화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노화 말고도 다른 또 이유들이 네. 있을까요? 두 번째가 염증인데요. 심장에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조금 있어요. 아, 예를 어떤 들어서 세균들이 어릴 적에 우리가 편도선염을 앓는 음. 경우가 많이 있죠. 음. 우리 정 박사님도 어릴 때 편도선염 많이 앓으셨습니까? 저는 편도선염이 그렇게 심하진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교수님 좀 심하셨어요. 저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근데 저 때만 해도 정 박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나이가 같잖아요. 근데 저희 세대만 해도 그 편도선염이 있으면은 근처에 있는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서 주사도 맞고 항생제 치료도 받고 이렇게 잘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데 편도 저희- 절제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저희 전 세대, 저희 누나가 저보다 10살 많으신데 저희 누나 세대만 해도 그렇게 편도선염이 있을 때 의사를 쉽게 찾아갈 수 없었던 사회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어릴 때 편도선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던 60년대나 50년대생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균이 아주 재미있게도 항원성이 심장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어릴 때 편도선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을 때 그 염증이 심장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류마티스성 심장질환을 앓게 되면 심장 전체에 염증이 생겨서 특히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부드러운 판막의 염증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맥 판막 질환은 노화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승모 판막 질환은 그 류마티스성 염증을 앓으신 분들이 많이 생깁니다.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면 대동맥 판막 질환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니까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고 류마티성 심장 질환은 죄송한 얘기지만 개발도상국에 이제 많은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면 어릴 때 그 편도선염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경우에 생기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주 독특하게도 특히 저희보다 한 세대 위에 계신 분들은 어렸을 때는 후진국에 살다가 연세가 드셔서는 선진국에 사시는 이런 독특한 세대시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심장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게 선진국형 병과 후진국형 병이 동시에 존재하는 아주 독특한 세대를 살고 계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드는 궁금증이 어렸을 때 만약에 이제 염증 치료를 제대로 못하면 그게 심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네. 근데 그런 심장 질환이 그동안에는 그냥 잠재적으로 있다가 나중에 성인 돼서 그런 것들이 이제 발병할 수도 있나요? 네. 서서히 진행하다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 중년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승모판이 좁아지는 승모판 협착증은 독특하게도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의 여자 환자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원인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류마티스성 염증, 지금 염증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염증이라는 질환은 독특하게도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호발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유를 명확하게는 모르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제기되는 가설은 뭐 호르몬의 영향이라든가 심장의 크기라든가 아니면은 뭐 성별의 뭐 독특한 염증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무수히 많은 염증들이 있는데 그런 편도선염 말고도 교수님 뭐 비염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입안에 어떤 뭐 세균들이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도 좀 연계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요? 세균성 염증하고 직접 연관은 없겠지만 전신적인 염증 질환하고 심장 질환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입안에 있는 궤양 말씀하셨는데 베체트병 같은 경우가 그런 것이죠. 베체트병 같은 경우에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도 무슨 루푸스 같은 병 같은 것도 심장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심장에도 직접적으로 세균이 침범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교수님? 그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이제 그것을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하는데 심장에는 판막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람의 정상적인 판막이 작동을 할 때는 원래 정상적으로 심장에는 피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흐르는 속도가 낮은 혈류가 이렇게 부드럽게 흐르는 게 정상적인 혈류인데 심장 판막에 협착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역류증이 생기면 거기에 일시적으로 와류가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그럼 심장 안에 와류가 생기면은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조금 과장되게 일어나니까 심장 내 국소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심장 내에 그렇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부분에 세균이 달라붙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심장 판막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런 식으로 감염성 심내막염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살다가 우리 몸에서 세균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하겠지만 네.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경우가 치과 치료 같은 것이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스케일링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무슨 치주 질환을 치료를 받는다거나 할 때 입안에 있는 세균이 다량으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약간 불결한 문신을 한다거나 우리 몸에 세균을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상황을 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정상적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면역세포들이 다 세균을 잡아먹으니까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겨서 세균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그건 굉장히 위험한 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치아 관리를 양치 같은 거 정말 잘해야 할 것 잘하셔야죠. 같아요. 네. 네, 이게 심장 건강하고도 예, 좀 직접 직결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있네요. 하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판막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찌해서 그러면 어떤 뭐 해결책이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심장 혈관 질환은 이제 만성 대사선 질환에 대한 약물 치료가 기본이고요. 혈관 자체를 넓히는 치료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심장 판막 질환은 약으로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고장난 판막을 새 걸로 바꿔주는 치료가 필요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심장 수술이 이제 필요한 경우가 많죠. 근데 심장 수술이라고 하면 이제 너무나 무서운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받는 수술 중에서 굉장히 큰 수술 중에 하나고. 그래서 수술을 자꾸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심장 판막의 질환을 수술한다는 것은 문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심장 판막 질환이 있다면 제때 수술하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 시점을 놓치게 되면은 수술의 성적도 별로 좋지가 않고 수술 자체도 어렵고 수술하고 나서 회복도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첨언을 하면 최근에는 또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인공판막을 굳이 개용하지 않고도 혈관으로 타고 들어가서 삽입하는 시술 같은 것도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런가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쉽게 연세 드신 분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네. 와, 그 정도까지 기술이 많이 발전했군요. 네. 혈관 그리고 이 판막까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세 번째 말씀하신 게 근육이었잖아요. 네. 심장은 근육이기 때문에 네. 이제 계속 움직이면서 뛰는 건데 네. 근육에도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심장의 기능을 다하는 심부전증으로 갈 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심장 혈관 질환하고 판막 질환은 대부분의 경우에 후천적인 질환하고 연관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선천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후천적인 영향의 변수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제 말씀드릴 심장 근육 질환은 100%라고까지 하긴 어렵지만 상당수가 유전적인 문제 때문에 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근육에 있는 질환은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비후성 심근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고요. 반대로 심장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축력이 떨어지는 확장성 심근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심부전증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나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유전성이니까 네, 그냥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증상들이 생기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한 질문인데요. 네. 유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유전자적인 이상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지만 네. 비후성 심근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20대 후반이나 아니면 40대 사이 그 정도 나이에 이제 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적인 이상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문제는 20대가 넘어서 즉 성인이 됐을 때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죠. 유전자 검진 같은 것도 해보나요? 하기는 하는데요. 네. 실제로 임상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비후성 심근증을 진단하는데 아직은 그렇게 널리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일단 값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후성 심근증의 치료라든가 예후는 유전자적인 이상보다는 이 심장 근육이 어디가 얼만큼 두꺼워졌는지 즉 영상학적 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는 심장 초음파나 MRI 같은 검사로 진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 근데 이건 치료 방법이 있어요? 심장이 그렇게 유전적인 이유로 두꺼워지면은 네. 아까 말씀하신 아까 숨찬 증상, 부종 이런 게 네. 다 나타날 텐데 그렇죠. 이건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는 아직까지는 뾰족한 게 없고요. 음, 이제 약들이 많이 개발은 되고는 있어서 저희가 기대를 가지고 지켜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 것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면 뭐가 문제냐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은 힘도 필요하지만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다는 것은 수축하는 힘은 굉장히 세지만 이완하는 유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심장맥이 빨라질 때, 그러니까 심장이 탄력이 많이 이렇게 탄력이 증가해야 되는 순간에 그걸 못 따라가니까 숨이 차는 증상이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심부전증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게 조금 곤란한 것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위치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장에서 피가 바깥으로 나가는 대동맥으로 나가는 그 유출로에 심장 근육이 두꺼워진 분들은 피가 나가는 길이 굉장히 이렇게 좁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젊은 나이에 운동하다가 급사하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 비후성 심근증이 특히 젊은 남자들이 운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그런 돌연사의 돌연사.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죠. 아,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는데 알고 봤더니 비후성 심근증이더라라는 그렇구나. 것이죠. 그럼 반대의 경우 이제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아까 늘어나는 늘어나는 경우도 경우, 예.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것은 이제 반대로 심장 수축력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심장 근육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수축력이 떨어지는 것을 확장성 심근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유전성이 있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확장성 심근증은 여러 가지 후천적인 요인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술이고요. 두 번째는 요즘에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항암제. 그러니까 암 때문에 항암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항암제 독성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임신 중독증이라고 해서 임신 때 굉장히 심각한 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신 합병증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생기면 돌이킬 수 있나요? 그런데 이거는 참 재밌게도요. 확장성 심근증에 사용하는 약물들이 굉장히 최근에 많이 발전을 했어요. 한 10년 사이에 엄청나게 좋아져서 치료를 제대로 하고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교정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음주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술을 끊는다거나 아니면 출산하고 나서 산후조리를 잘 하신다거나 또는 항암제 중에서 심장에 독성이 있는 약을 중단한다거나 하게 되면은 한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80% 정도는 100%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만한 좀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네. 좀 여쭤보고 싶은데 많이 또 호소하시는 심장 질환 중에 하나가 네. 심장이 굉장히 막 두근거리면서 병원에 갔더니 부정맥이다 이렇게 네. 진단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자기 심장이 맥이 뛰는 것이 안 느껴져야 됩니다. 심장 맥이 뛰는 게 느껴지세요? 안 느껴집니다. 저도 안 긴장할 느껴요. 때는. 저도 안 느껴지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네.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자기 심장맥이 뛰는 것을 느끼는 것, 이 증상을 의사들이 심계항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심계항진 중에서 실제로 심장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 이제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심장에 이제 생기는 부정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심장맥이 느려지는 서맥이 있고요. 심장맥이 빨라지는 빈맥이 있고 그리고 심장맥이 불규칙해지는 부정맥이 있고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맥으로 만약에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네. 치료라든가 이런 건 또 어떻게 좀 네. 사실 부정맥도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부정맥 내에서도 진단명을 굳이 따져보자면 한 10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위험한 부정맥도 있고 위험하지 않은 부정맥도 있고 증상이 심한 부정맥도 있고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부정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맥 중에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조금 달라지는데 사실 가장 흔한 부정맥은 심실기회수축이라고 해서 가슴이 덜컹 하는 이런 증상이 느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장에 다른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명드린 심부전증이 없는 정상적인 심장에 생기는 그런 심실기회수축은 증상이 없으면 딱히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요. 혹시라도 증상이 굉장히 심하시다면 약물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은 요즘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 부정맥이 나오는 부분을 찾아서 찢어서 없애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울컥한다고 네. 표현하기도 하고 네. 지금 뭐 덜컹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네. 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네. 걸까요? 심실기회수축이라는 부정맥의 경우에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심장은 심방하고 심실이 이렇게 박자를 맞춰서 궁짝
쿵짝 뛰어야 되거든요. 음. 근데 말 그대로 심실기외수축이라는 것은 심실에서 기외, 그러니까 자기가 뛰지 않아야 될 때 수축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정상적으로 심장맥은 심방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방하고 심실이 쿵짝 쿵짝 뛰어야 되는데 심실에서 자기가 뛰지 않아야 될 때 뛰니까 울컥하고 뛰면은 심방하고 심실이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심방은 사실은 굉장히 힘이 약한 그런 심장의 방이고 심실은 근육이 두꺼워서 심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수축을 하게 되면은 심방 쪽으로 피가 울컥하고 밀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슴이 이렇게 퍽 치는 느낌이 나면서 어떤 사람들은 기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울컥하는 증상이 있죠. 근데 이게 별로 위험한 부정맥은 아닌데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상적으로 하루에는 뭐 보통 한 100개 정도까지 나오는 것은 일반인들도 많이 나오는데 하루에 보통 한 10만 번 정도 심장이 뛴다고 봤을 때 한 4만 개, 5만 개 정도가 이런 부정맥이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부정맥 자체가 위험하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심장에 변형이 생기시는 경우도 최근에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리함에 있어서 심장내과 교수님으로서 봤을 때 네. 이것만은 좀 피하셔야 합니다. 딱 하나만요. 네, 딱 딱 한 하나만. 가지만 좀 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하나만 하면 담배를 끊으셔야 됩니다. 아, 담배는 정말로 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장에 백해무익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특히 혈관 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담배를 좀 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네. 담배가 너무나 심장에- 명확한 심장 여러 가지 질환의 위험 인자로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혈관을 수축시키면 심장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게 오래 지속될수록 심장에는 굉장히 심각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럼 담배를 한 가지를 피웠을 때 그 효과가 1시간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갑 정도를 피게 되면은 통계적으로 24시간 내내 심장에는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심장에는 굉장히 나쁜 것이 담배죠. 술도 그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와인 한 잔 마시는 게 네. 혈액순환에 참 도움이 되더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 네,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그 프렌치 패러독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프랑스인들의 역설이라는 것이죠. 1980년대 심장내과 의사들이 이제 발견한 현상인데 프랑스 음식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기름져요. 근데 어느 정도 기름지느냐? 우리가 영양 성분을 따져보면은 미국 음식만큼 그 동물성 지방의 섭취량이 많다고 합니다. 버터를 많이 써서 그럴까요? 그렇겠죠. 네, 그런데 아주 재밌게도 그렇게 그 사람들이 지방을 많이 먹는데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프랑스 사람들이 심장병이 굉장히 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원인이 뭔지 찾는 작업이 19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역설적인 현상이니까 이것을 프랑스인의 역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원인이 이제 와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와인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아무리 그렇게 기름지게 먹어도 심장 혈관에 기름때가 끼는 죽상경화증이 덜 생긴다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그럼 와인 때문이냐 아니냐 아니면 술 중에서도 뭐 맥주라든가 뭐 보드카라든가 이런 걸 많이 먹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러시아 사람들을 한번 보면 러시아 사람들도 기름진 그런 식사를 하고 술도 프랑스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많이 먹습니다.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심장병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둘의 차이가 뭐냐 하는 거죠. 그게 보드카와 와인의 차이일까? 근데 그건 아닌 걸로 밝혀졌고요. 술의 종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음주 습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은 와인 섭취량이 굉장히 많지만 그 사람들은 식사 때 한두 잔씩 이렇게 매일매일 마시는 사람들이고 러시아 사람들은 주말에 보드카를 포금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러시아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은 요일이 월요일하고 일요일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왜냐하면은 토요일 주말에 이렇게 몰아서 마시니까. 그래서 그런 사망률이 월요일하고 일요일에 굉장히 높다가 화, 수, 목, 금 이렇게 점점 떨어져서 금요일 날 최저가 되고 다시 토요일부터 올라가는 그런 재밌는 현상이 관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두 잔의 술이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장병을 덜 일으키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술의 종류하고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맞는데 음주 습관이 굉장히 거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고까지가 최근의 결론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심장내과 의사들이 술은 아예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네. 죽상경화증에 의한 심장병을 조금 덜 일으키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부정맥 중에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을 굉장히 많이 일으키거든요. 술이요. 네. 그래서 이제 심방세동이라는 부정맥이 한번 생기면 심장 안에서 피찌꺼기, 혈전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나이에 비해서 일찍 뇌경색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따져 보면은 술에 의한 장점보다 술에 의한 해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한 1, 2년 전부터 심장내과 의사들의 권고가 아예 술은 안 드시는 걸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러면 결국 뭐 술도 담배도 안 하는 걸로. 그럼 반대로 요거는 조금 했으면 좋겠다. 네. 그거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운동을 좀 하시죠.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심장 무슨 건강에는? 운동 하세요? 걷기? 걷기. 얼마 전에 어떤 굉장히 유명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좀 멋있는 말이 있어서 제가 기억을 해놓고 있거든요. 오래 살고 싶으면 유산소 운동을 하시고요. 멋있게 살고 싶으면 근육 운동을 하십시오. 아, 그러니까 둘 다 하셔야죠. 멋있게도 사셔야 되니까. 결국은 뭐 유산소 운동과 또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 네. 그게 심장 건강을 또 지키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혹시 여러분 이제 모르시는 것도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긴 하는데 심장은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또 내용이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제가 아는 한은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지만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가장 또 정확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심장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 다시 한번 또 모셔서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저희 그럼 끝으로 인사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올해도 정나래와 함께 슬기로운 또 식기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